억하는 단말마의 비명과 함께 둔탁한 파여름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갈랐다.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전율하는 끔찍한 고통이 벼락처럼 내리꽂혔고 입안에서는 비릿한 쇠맛이 왈칵 솟구쳤다. 이정진은 자신이 지금 진흙탕 바닥에 처박혀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리며 쏟아지는 발길질을 막아내려 허우적거렸다. 거칠고 투박한 집신짝들이 사정없이 그의 갈비뼈와 등허리를 지식였으며 누군가의 가래침 섞인 욕설이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귓가를 때렸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천하를 호령하던 이 판서 대감의 장남인 자신이 어찌하여 이런 개만도 못한 취급을 당하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내 이놈들, 내가 누군지 아느냐? 감히 누구 몸에 손을 대는 것이냐? 목청껏 소리치려 했으나 터진 입술 사이로 새어나오는 것은 짐승의 앓는 소리 같은 신음뿐이었다. 빗물과 진흙이 범벅이 되어 콧구멍과 입을 막아 숨조차 쉬기 어려웠고 눈앞이 번쩍거리며 의식이 전멸하는 와중에도 뼛속까지 파고드는 모멸감은 고통보다 더 선명하게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어둠 속의 그림자들은 지칠 줄 모르고 주먹과 발을 휘둘렀다. 그들의 손길에는 단순히 재물을 탐하는 도적의 탐욕이 아닌 뼛속 깊이 사무친 증오와 사리가 서려 있었다. 정진의 머리채가 거칠게 잡혀 위로 솟구쳤다가 다시 차가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을 때 그는 흐릿한 시야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서늘한 눈동자들과 마주쳤으나 빗줄기가 너무 거세어 그 형체를 분간할 수 없었다. 이건 꿈이다. 지독한 악몽이야. 당장 깨어나라. 이정진 속으로 수천 번을 되뇌었으나 으스러진 손가락 마디에서 느껴지는 격통은 이것이 지옥 같은 현실임을 잔인하게 일깨워줄 뿐이었다. 어느 순간 묵직한 몽둥이 같은 것이 뒤통수를 강타하자 세상이 빙글 돌며 모든 소리가 차단되었고 그는 끝을 알 수 없는 깊은 심연 속으로 속절없이 추락해버렸다. 화려한 비단옷은 갈기갈기 찢겨 진창에 뒹굴었고 한양 바닥에서 가장 고고하다고 자부하던 사대부의 존엄은 개똥밭에 버려진 헌신짝처럼 처참하게 구겨졌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코를 찌르는 역겨운 악취가 폐부 깊숙이 들어와 잠자고 있던 의식을 억지로 깨웠다. 정진은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렸으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익숙한 비단 금침이나 은은한 향냄새가 감도는 자신의 사랑방이 아니었다. 썩은 음식물 쓰레기와 오물이 뒤섞인 냄새가 진동하고 축축하고 눅눅한 곰팡이가 핀 거적대기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는 곳. 바로 다리 밑 거지 소굴이었다. 그는 본능적으로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온몸의 뼈마디가 분리된 듯한 극심한 통증에 으윽하고 짧은 비명을 지르며 다시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머리는 깨질 듯이 지끈거렸고 뱃속은 텅 비어 위액이 넘어올 듯 메스꺼웠다.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보니 왼쪽 눈은 퉁퉁 부어올라 떠지지 않았고 매끄럽던 피부는 딱지 앉은 피와 흙먼지로 뒤덮여 마치 괴물의 형상과도 같았다. 어라, 이 송장 다 된 놈이 아직 숨이 붙어 있었네. 곁에서 들려오는 걸걸한 목소리에 정진은 흠칫 놀라 고개를 돌렸다. 헝클어진 머리에 누더기를 걸친 사내 하나가 썩은 이를 드러내며 그를 비웃듯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옆에는 대여섯 명의 거지들이 모여 앉아 죽은 쥐를 구워 먹으며 킬킬거리고 있었다. 정진은 그들의 혐오스러운 몰골에 구역질이 치밀어 올랐으나 당장 자신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최대한 위엄을 갖추려 애쓰며 말했다. 여기가 어디냐? 그리고 너희는 대체 누구기에 감히 양반의 잠자리를 훔쳐보고 있는 것이냐? 당장 내 하인들을 불러오너라. 그러나 그의 호통은 위엄은커녕 힘없이 갈라진 쇳소리에 불과해 거지들의 폭소를 자아낼 뿐이었다. 양반 낄낄낄 얘들아. 이 미친놈이 자기가 양반이란다야 이놈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양반 타령이야. 여기는 청계천 다리 밑 우리 거지들의 궁궐이다. 누더기 사내가 발로 정진의 옆구리를 툭 차며 조롱했다. 정진은 치욕스런 마음에 주먹을 불끈 쥐었으나 힘이 들어가지 않는 팔은 허공을 휘적거릴 뿐이었다. 불과 반나절 전까지만 해도 그는 기생집인 명월관에서 최고급 술과 안주를 즐기며 시를 읊고 권세를 논하던 당당한 귀족이었다. 아버지의 권세를 등에 업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그가
하루아침에 천하디 천한 거지들의 조롱거리가 되었다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어제 저녁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그에게 시비를 걸어오던 낯선 사내들의 얼굴이 스치듯 지나갔다. 분명 평범한 왈자패들이라 여겨 무시하고 지나가려 했으나 그들은 작정한 듯 그를 으슥한 골목으로 끌고 갔었다. 정진은 찢어진 도포 자락을 필사적으로 여미며 자신의 신분을 증명할 폐물이나 호패를 찾으려 더듬거렸다. 그러나 허리춤에 매달려 있던 값비싼 옥놀이개도, 가문의 문장이 새겨진 호패도, 심지어 신라 때부터 전해 내려온다던 귀한 부채마저도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없었다. 남은 것이라고는 오물에 절어 본래의 색을 잃어버린 넝마 조각뿐이었다. 그제야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강탈당했음을 깨달았다. 이 도둑놈들, 내 물건을 다 어디로 빼돌린 것이냐? 내 아버지가 누군지 알면 너희들은 당장 능지처참을 당할 것이다. 정진이 악을 쓰며 소리쳤지만 거지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자기들끼리 쥐 고기를 뜯으며 낄낄거렸다. 그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얼굴에 흉터가 깊게 패인 사내가 천천히 다가와 정진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주둥이만 살아서 나불대는 꼴을 보니 아직 덜 맞았구나. 내 놈이 과거의 정승이었건 판서였건 여기 들어온 이상 너는 그냥 굴러들어온 개뼈다귀일 뿐이야. 살고 싶으면 조용히 바닥이나 기어라. 우두머리의 눈빛에는 섬뜩한 살기가 감돌았다. 정진은 그 기세에 눌려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다. 그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공포라는 원초적인 감정을 느꼈다. 아버지가 회초리를 들 때 느끼던 두려움과는 차원이 다른 생존을 위협받는 짐승의 공포였다. 우두머리는 정진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는 침을 춘뱉고 돌아섰다. 차가운 바닥에 엎어진 정진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진흙바닥을 적셨다. 억울함과 분노, 그리고 처절한 비참함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해가 중천에 떴는지 다리 밑 틈새로 한 줌의 햇살이 비쳐 들어왔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쳤고 목은 타들어가듯 말랐다. 평소 같으면 하인들이 가져다주는 꿀물과 타락죽으로 아침을 시작했을 터였다. 그러나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것은 거지들이 먹다 남긴 쥐뼈다귀와 구정물뿐이었다. 정진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고개를 돌렸으나 생존 본능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있었다. 옆에 있던 어린 거지가 먹다 남은 주먹밥 부스러기를 흘리자 정진의 시선은 저절로 그곳에 고정되었다. 안 돼. 내가 아무리 비참해져도 저런 더러운 것을 먹을 수는 없어. 그는 이를 악물고 참았으나 떨리는 손은 이미 주먹밥 부스러기를 향해 조금씩 기어가고 있었다. 그 비굴한 자신의 모습에 정진은 혀를 깨물고 죽고 싶은 심정이었다. 그때 다리 밖에서 왁자지껄한 소리가 들려왔다. 장이 선 모양이었다. 정진은 문득 이 지옥 같은 곳을 빠져나가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다. 몸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여기서 굶어 죽거나 맞아 죽느니 차라리 기어서라도 집으로 가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그는 젖먹던 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 비틀비틀 다리 밖으로 걸어 나갔다.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내리자 그는 눈을 찌푸리며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활기찬 소음과 맛있는 음식 냄새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었다. 그러나 그 풍경 속에 섞여든 정진의 모습은 영락없는 미치광이 거지였다. 사람들은 그를 보자마자 코를 막으며 피하거나 욕설을 퍼부었다. 에이, 재수없게 아침부터 웬 미친 거지가. 저리 꺼져. 생선장수 안악내가 소금을 뿌리며 소리쳤다. 정진은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가 호소하려 했다. 이보게들, 나요. 이정진이란 말이오. 누가 나를 좀 집까지 데려다 주게. 내 후하게 살해하리다. 그러나 돌아오는 것은 싸늘한 냉소와 매몰찬 발길질 뿐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시장통의 소음에 묻혀 흩어졌고 누구도 그 피투성이 거지가 한양 최고의 명문가 자제일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심지어 지나가던 개조차 그를 보고 으르렁거렸다. 그 순간 정진은 장터 한 구석에 놓인 물동이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산발한 머리에 피멍이 든 얼굴, 찢어진 입술, 그리고 초점을 잃은 눈동자. 그곳에는 고고하던 귀공자 이정진은 없었고 세상의 모든 불행을 뒤집어 쓴 흉물스러운 괴물만이 서 있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물동이를 발로 차버렸다. 아니야. 이건 내가 아니야. 나는. 그는 미친 듯이 머리를 쥐어뜯으며 뒷걸음질 쳤다.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지만 사람들의 멸시 어린 시선과 뱃속에서 들끓는 허기는 이것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임을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정처 없이 걷다가 익숙한 거리로 들어서게 되었다. 저 멀리 으리으리한 기와집과 높다란 대문이 보였다. 바로 자신의 집이었다. 가슴이 벅차오르고 안도감에 눈물이 핑 돌았다. 그래, 집에만 가면 된다. 아버지께 말씀드려 나를 이렇게 만든 놈들을 모조리 잡아들여 능지처참을 시킬 것이다. 정진은 마지막 힘을 짜내어 대문을 향해 달려갔다. 대문 앞에는 평소 자신에게 굽실거리던 문지기들이 창을 들고 서 있었다. 이복의 문을 열어라 나다. 정진이다. 그는 반가움에 소리치며 달려들었다. 하지만 문지기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이런 미친 거지가 어디서 감히 대감마님 댁 대문 앞을 얼쩡거려 썩 꺼지지 못해. 문지기 중 하나가 몽둥이를 휘두르며 정진의 어깨를 내리쳤다. 악정진은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다. 내 이놈 나를 못 알아보느냐. 내가 네 상전이다. 눈을 뜨고 자세히 보란 말이다. 정진이 울부짖으며 문지기의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했으나 문지기는 혐오스럽다는 듯 그를 발로 걷어찼다. 이놈이 아주 돌았구나. 우리 도련님은 어제 친구분들과 사냥을 가셨다가 아직 안 돌아오셨는데 어디서 감히 도련님 행세를 해 얘들아. 이놈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저 멀리다 버려라. 문지기들과 하인들이 우르르 몰려나와 정진을 애워쌌다. 그들의 손에 들린 몽둥이가 비오듯 쏟아졌다. 정진은 태아처럼 몸을 말고 쏟아지는 매질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다. 육체적인 고통보다 더 끔찍한 것은 평소 자신의 발밑에서 조아리던 하인들에게 짐승 취급을 당하며 매를 맞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의 눈에는 존경심도 두려움도 없었다. 오직 더러운 것을 치워버리려는 귀찮음과 가학적인 즐거움만이 번들거리고 있을 뿐이었다. 정진의 의식은 다시금 흐려졌다. 자신이 평생을 믿고 의지해온 가문, 혈통, 권이라는 것이 옷 한 벌 벗겨지고 얼굴이 상하니 신기루처럼 사라져버린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으며 그는 차가운 대문 앞 흙바닥에 얼굴을 파묻었다. 세상이 그를 버린 날, 그는 비로소 진정한 바닥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다. 차가운 늦가을,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다. 대문 밖 심리 밖의 개천가, 진흙 구덩이에 처박힌 이정진은 시체처럼 미동도 하지 않았다. 뼛속까지 파고드는 한기보다 더 그를 떨게 만드는 것은 평생을 자신의 집이라 여겼던 곳에서 자신의 종이라 여겼던 이들에게 철저히 부정당했다는 절망감이었다. 화려한 기와지붕 아래 따뜻한 아랫목은 더 이상 그의 것이 아니었다. 며칠 전만 해도 그가 헛기침 한 번 하면 벌벌 떨며 머리를 조아리던 하인들이 이제는 그를 미친 개 취급하며 몽둥이질을 해댔다. 퉁퉁 부어오른 눈으로 흐릿하게 보이는 저택의 소슬대문은 마치 그를 비웃는 거대한 입처럼 보였다. 아버님, 어찌하여? 쉰 목소리로 아버지를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빗소리와 자신의 비참한 신음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린 존재가 되었음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이름도, 신분도, 가족도, 비단, 옷 한 자락 걸치지 않은 벌거벗은 몸뚱이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배고픔은 존엄보다 끈질기고 수치심보다 강렬했다. 사흘을 꼬박 굶은 위장은 마치 뱃속에 들어앉은 짐승처럼 날뛰며 그를 괴롭혔다. 정신이 혼미해지는 와중에도 코끝을 스치는 밥 짓는 냄새는 그를 미치게 만들었다. 정진은 살기 위해, 아니, 죽지 못해 다시 몸을 일으켰다. 갈 곳은 단 한 곳. 며칠 전 자신이 도망쳐 나왔던 청계천 다리 밑뿐이었다. 그 더럽고 악취나는 곳이 이제는 유일하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안식처라니 기가 막힌 노릇이었다. 진흙투성이에 몸을 이끌고 비틀거리며 다리 밑으로 기어들어가자 웅크리고 있던 거지들이 그를 힐끗 쳐다보았다. 어이쿠, 양반날이 오셨는가? 댁에서 진수성찬은 잘 드시고 오셨나? 누군가 비꼬는 투로 말을 걸자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나왔다.
정진은 대꾸할 힘조차 없어 구석진 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그때 왕초 개똥이가 다가와 정진의 앞에 쭈그리고 앉았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깨진 바가지 하나를 정진의 발치에 툭 던졌다. 양반나리. 세상 물정 모르는 것 같아. 내 한 수 가르쳐 주마. 목구멍이 포도청이라지 살고 싶으면 그 자존심인지 쇠똥인지 싹 다 갖다 버리고 이 바가지 채워와. 못 채워오면 오늘 밤엔 자리새로 내 놈 옷가지라도 다 벗겨서 내쫓을 테니까. 개똥이의 눈빛은 서늘했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라 생존의 법칙을 알려주는 엄중한 경고였다. 정진은 바들바들 떨리는 손으로 깨진 바가지를 집어들었다. 흙탕물이 묻은 더러운 바가지였지만 지금 그에게는 생명줄이나 다름없었다. 다음 날 아침 정진은 난생 처음으로 동량을 나가게 되었다. 시장통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 냄새와 고소한 전 부치는 냄새가 진동했다. 과거에 그였다면 종놈을 시켜 제일 좋은 자리에 앉아 호령하며 먹었을 음식들이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사람들 발에 채이는 걸리적거리는 존재일 뿐이었다. 그는 국밥집 앞을 서성거렸다. 입을 열어 한 푼만 줍쇼라는 말을 해야 하는데 목구멍에 가시가 박힌 듯 말이 나오지 않았다. 양반의 체면, 사대부의 긍지, 그런 허울 좋은 것들이 발목을 잡고 있었다. 주인이 험상맞은 얼굴로 나오자 그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도망치듯 자리를 피했다. 배에서는 천둥 소리가 나는데 입은 떨어지지 않는 고통. 그것은 육체의 허기보다 더한 정신적 고문이었다. 거지놈 길 막지 말고. 비켜 지나가던 짐꾼이 정진을 밀치며 지나갔다. 정진은 맥없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바닥에 쓰러진 채 올려다본 하늘은 야속하게도 푸르렀다. 그때 엿장수 가위 소리가 들려왔다. 아이들이 엿장수를 따라다니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그중 한 아이가 먹다가 떨어뜨린 엿조각이 정진의 눈앞에 떨어졌다. 흙이 묻은 엿조각. 예전 같으면 더럽다고 쳐다보지도 않았을 그것이 지금은 세상 무엇보다 달콤한 보석처럼 보였다. 정진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보는 눈이 없는지 확인한 후 잽싸게 엿조각을 집어 입에 넣었다. 흙이 씹히는 서걱거림과 함께 퍼지는 단맛. 그 순간 그의 눈에서 왈칵 눈물이 쏟아졌다. 길바닥에 떨어진 것을 주워 먹었다는 수치심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달콤하다는 비참함이 뒤섞여 가슴을 후벼 팠다.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개똥이가 다가와 혀를 찼다. 뉴킬, 아직 멀었구나. 바닥에 떨어진 걸 주워 먹는 건 개나 하는 짓이지. 사람은 국어를 해서라도 제 밥을 얻어먹는 법이다. 내 놈이 아직도 양반인 줄 아느냐. 너는 지금 개만도 못한 꼴이야. 개똥이의 말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정진은 반박하고 싶었으나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결심한 듯 사람이 가장 많이 붐비는 저잣거리 한복판으로 걸어갔다. 무릎이 후들거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그는 억지로 다리에 힘을 주었다. 그는 사람들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깨진 바가지를 앞으로 내밀며 땅바닥에 이마를 지시겼다. 자비로운 나리들. 배가 고픕니다. 한 푼만, 제발 한 푼만 적선해 주십시오. 처음 내뱉은 그 말은 모기 소리처럼 작고 떨렸다. 하지만 한번 입을 떼자 둑이 터진 듯 억눌려 왔던 감정이 폭발했다. 제발 밥 한 덩이만 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그는 목이 터져라 외치며 바닥에 머리를 쿵쿵 부쉈다. 이마가 깨져 피가 흘러내려 눈을 가렸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그것은 단순한 구걸이 아니었다. 지난날에 오만했던 자신을 죽이고 가장 낮은 곳으로 임하는 처절한 의식과도 같았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멈췄다. 어이구, 젊은 사람이 오죽했으면. 혀를 차는 소리, 동정 어린 시선들이 쏟아졌다. 쨍그랑 누군가 던진 엽전 한 뼘이 바가지 안에 떨어져 맑은 소리를 냈다. 그 소리는 정진의 심장을 강타했다. 이어서 툭, 툭. 먹다 남은 주먹밥 덩어리와 사과 반쪽이 바가지에 담겼다. 정진은 고개를 들지 못하고 흐느꼈다. 과거에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고 멸시했던 동량이
지금 자신을 살게 하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에 담긴 음식들을 움켜쥐었다. 흙 묻은 손으로 음식을 허겁지겁 입에 넣으며 그는 눈물 젖은 빵의 의미를, 아니 눈물 젖은 주먹밥의 짠맛을 뼛속 깊이 새겼다. 그날 밤 거지 소굴로 돌아온 정진의 바가지는 제법 묵직했다. 그는 개똥이 앞에 바가지를 내려놓았다. 개똥이는 바가지 안을 쓱 훑어보더니 피식 웃었다. 제법이네. 이제야 밥값은 하는구먼. 개똥이는 바가지에서 엽전 몇 덩을 집어가고는 나머지는 정진에게 도로 밀어주었다. 먹어라. 네가 땀 흘리고 무릎 꿇어 번 밥이다. 정진은 말없이 주먹밥을 씹었다. 목이 메어 잘 넘어가지 않았지만 꾸역꾸역 삼켰다. 주위를 둘러보니 다른 거지들도 각자 구해온 음식을 나눠 먹으며 하루의 고단함을 털어내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더 이상 멸시나 조롱이 없었다. 그저 같은 바닥에서 뒹구는 동료를 바라보는 무심하지만 따뜻한 연민만이 있을 뿐이었다. 식사가 끝나자 거지들은 삼삼오오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한 늙은 거지가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꺼냈다. 억울하게 땅을 빼앗기고 빚더미에 앉아 가족을 잃은 사연이었다. 또 다른 거지는 병든 노모를 수발하다 약값이 없어 거지가 된 사연을 털어놓았다. 정진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예전 같으면 게으르고 무식한 천것들이라며 귀를 씻었을 이야기들이었지만 지금은 그 한마디 한마디가 가슴을 울렸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거지가 아니었다. 세상의 부조리와 억압, 그리고 짓궂은 운명이 그들을 이곳으로 내몰았을 뿐이었다. 그리고 자신 또한 그 운명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이곳에 앉아 있었다. 정진은 문득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았다. 비단 가마를 타고 가다가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늙은 거지를 매질했던 일, 흉년이 들어 쌀을 구하러 온 소작농들을 매몰차게 내쫓았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그때 그들이 느꼈을 절망과 고통이 지금 자신의 살을 파고드는 추위와 배고픔과 다르지 않았음을 깨닫자 굵은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것은 억울함의 눈물이 아닌 참회의 눈물이었다. 내가 정말 몹쓸 놈이었구나. 정진은 무릎을 끌어안고 고개를 파묻었다. 화려한 양반, 이정진은 죽었다. 그리고 꺾인 무릎과 깨진 바가지를 든 이름 없는 거지로서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고 있었다. 밤이 깊어지자 개똥이가 낡은 거적을 정진에게 던져주었다. 덮고 자라. 얼어 죽으면 치우기 귀찮으니까. 투박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 담긴 온기를 정진은 느낄 수 있었다. 그는 거적을 뒤집어 쓰고 누웠다. 다리 밑으로 불어오는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어제만큼 춥지는 않았다. 그는 품속에 소중하게 갈무리해 둔 깨진 바가지를 만지작거렸다. 비록 더럽고 깨진 물건이었지만 지금 그에게는 가문의 옥새보다 더 소중한 물건이었다. 이 바가지야말로 그가 바닥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한 유일한 도구이자 오만했던 과거를 잊지 않게 해줄 징표였기 때문이다. 정진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눈을 감으며 다짐했다. 언젠가 이 진흙탕에서 벗어나는 날이 오더라도 오늘의 이 배고픔과 비참함, 그리고 깨진 바가지의 무게를 결코 잊지 않겠노라고.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초겨울의 장터는 분주함 속에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이정진은 이제 제법 능숙한 솜씨로 시장통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지나가는 행인들의 눈치를 살피고 있었다. 낡은 붓 하나를 주워들고 바닥에 의미 없는 글자를 끄적이며 무료함을 달래던 찰나 바람결에 실려온 익숙한 목소리가 그의 귀를 쫑긋 세우게 만들었다. 그래, 일은 확실히 처리된 것이냐. 뒤탈이 없어야 할 텐데.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주막의 은밀한 별실로 들어가는 사내. 그는 다름 아닌 정진의 이복 동생 이몽구였다. 서자라는 이유로 늘 정진의 그림자에 가려져 억눌려 지내던 그가 정진이 사라진 후 마치 제 세상인 양거들 먹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정진은 심장이 터질 듯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짐승처럼 낮은 자세로 기어 주막 뒷벽에 바짝 몸을 붙였다. 얇은 창호지 문 너머로 들려오는 대화 소리는 쿵쾅거리는 심장 소리보다 더 크게 귓전을 때렸다. 걱정 마십시오. 도련님, 아니, 이제 대감마님이라 불러야지요.
그놈은 이미 왈자패들의 손에 반쯤 죽어 시궁창에 버려졌습니다. 산짐승 밥이 되었거나 살아있어도 제정신이 아닐 겁니다. 하인의 아첨 섞인 목소리에 몽구의 비열한 웃음소리가 이어졌다. 하하하, 알터니가 빠진 것 같구나. 아버님께서 병석에 누워 계신 틈을 타 가문의 인장과 문서들을 모조리 내 명의로 돌려놓았다. 이제 며칠 후면 내가 정식으로 가주가 되는 선포식을 할 것이다. 그 오만한 이정진이 진흙탕을 기고 있을 꼴을 생각하니 밥맛이 다 꿀맛이로구나. 정진의 눈에서 핏발이 섰다. 주먹을 쥔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어나왔다. 단순한 강도질이 아니었다. 그것은 철저하게 계획된 음모였고 형제라 믿었던 이에 의한 비정한 배신이었다. 당장 문을 박차고 들어가 저놈의 멱살을 잡고 고함을 치고 싶었다. 네, 이놈 내가 여기 있다. 하늘이 무섭지 않으냐. 하지만 정진은 입술을 깨물며 억지로 몸을 웅크렸다. 지금 저 문을 열고 들어간들. 거짓골을 한 자신을 누가 믿어주겠는가. 오히려 미친놈 취급을 받으며 매질을 당하거나 저들의 사주를 받은 왈자패들에게 쥐도 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것이 뻔했다. 힘없는 분노는 독이 되어 자신을 해칠 뿐이라는 것을 그는 지난 며칠간 뼈저리게 배웠다. 정진은 뜨거운 눈물을 삼키며 어둠 속으로 뒷걸음질 쳤다. 두고 보자. 이몽구, 내 반드시 살아남아 내 놈의 죄상을 천하에 낱낱이 밝히고 내가 당한 고통을 1000배, 10,000배로 돌려주리라. 복수심은 차가운 이성이 되어 가슴 밑바닥에 무겁게 가라앉았다. 그는 더 이상 징징거리는 나고자가 아니었다. 복수의 칼날을 가는 사냥꾼의 눈빛이 흙투성이 얼굴 위로 번득였다. 며칠 후 장터 한복판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이 도둑놈의 새끼, 내 비단 주머니를 훔친 놈이 너 말고 또 누가 있겠느냐. 덩치 큰 포목점 주인이 어린 거지. 아이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이는 겁에 질려 파랗게 질린 얼굴로 아니라고 고개를 저었지만 주인은 막무가내로 주먹을 휘둘렀다. 아이고, 나리, 저는 정말 아닙니다. 저는 그냥 구경만 했을 뿐이에요. 아이의 애원에도 불구하고 구경꾼들은 거지. 놈들이 다 그렇지 뭐. 어린 놈이 벌써부터 손버릇이 나빠서야 하며 혀를 찰 뿐 아무도 말리는 이가 없었다. 포졸들조차 귀찮다는 듯이 대충 아이를 끌고 가려 했다. 그때였다. 인파를 헤치고 누더기를 걸친 사내 하나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다. 이정진이었다. 그는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빛나는 눈빛을 쏘아보며 침착하고도 위험 있는 목소리로 일갈했다. 잠깐 멈추시오. 명색이 관아의 녹을 먹는 포졸들이 증거도 없이 무고한 백성을 잡아가려 하는가. 거지 주제에 사대부의 말투를 쓰는 정진의 등장에 좌중은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포목점 주인은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뭐야? 이 미친 거지는 내 놈이 뭘 안다고 나서 저놈 품에서 내 돈 주머니가 나오지 않았느냐? 주인이 아이의 품에서 뺏은 비단 주머니를 흔들어 보였다. 정진은 피식 웃으며 천천히 다가갔다. 주인장, 그 주머니 안에 든 것이 은자 단량이라고 했소. 그리고 저 아이가 방금 전 가게 앞을 지나갈 때 훔쳤다고 했고 주인이 씩씩거리며 대답했다. 그렇다. 내가 잠깐 한눈 파는 사이에 저놈이 슬쩍 하는 걸 내 눈으로 똑똑히 봤다. 정진은 아이의 손을 잡아 펼쳐 보였다. 아이의 손은 꽁꽁 얼어터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디에는 검은 숟가루가 잔뜩 묻어 있었다. 보시오. 이 아이는 아까부터 대장간 옆에서 숯을 나르는 일을 거들고 있었소. 손에 묻은 이 숟가루가 그 증거요. 헌데 주인장의 비단 주머니를 보시오. 겉면이 저리도 깨끗한데 어찌 숯 묻은 손으로 훔친 주머니에 검댕이 하나 묻지 않았단 말이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주머니로 쏠렸다. 과연 정진의 말대로 주머니는 티 하나 없이 깨끗했다. 주인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다. 이건 저놈이 훔치고 나서 닦았을 수도 있지. 정진은 한 걸음 더 다가서며 서슬퍼런 눈빛으로 주인을 압도했다. 대명률 다밍류
형전싱대에 이르기를 무고 우거한 자는 그 죄를 반좌반조한다 하였소. 즉 남을 거짓으로 고발한 자는 그 죄에 해당하는 벌을 똑같이 받는다는 뜻이오. 지금 당장 저 아이의 손과 주머니 안쪽을 대조해보면 진실이 드러날 터. 관하로 가서 시시비비를 가려볼까? 아니면 주인장이 잃어버렸다고 착각하고 엉뚱한 아이를 잡은 것을 시인하고 사과하겠소 논리 정연하고 법도에 어긋남이 없는 정진의 호통에 주인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사실 주인은 돈주머니를 어디 뒀는지 잊어버렸다가 마침 지나가는 거지 아이를 보고 홧김에 누명을 씌운 것이었다. 주변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커지자 주인은 황급히 아이를 놓아주며 꼬리를 내렸다. 에이, 재수없게. 네, 내가 착각했나 보군. 가라. 가.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정진의 다리에 매달렸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와, 저 거지 보통이 아닌데 말하는 본새가 영락없는 선비야 하며 감탄을 쏟아냈다. 이 사건은 삽시간의 장터의 화제가 되었다. 거지들 사이에서 정진은 선비 거지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다. 그날 이후 정진의 역할은 단순히 동냥을 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그를 몰라 억울한 일을 당한 상인들의 탄원서를 대신 써주기도 하고 셈이 복잡해 골머리를 앓는 가게의 장부를 정리해주기도 했다. 하루는 쌀가게 주인이 계산이 맞지 않아 며칠째 끙끙 앓고 있는 것을 보고 정진이 다가가 붓을 들어 순식간에 오류를 찾아내고 셈을 맞추어 주었다. 아니, 닷새를 매달려도 못 찾던 걸 눈 깜짝할 새에 해결하다니 자네. 정체가 뭔가 주인이 놀라 입을 다물지 못하자 정진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그저 글 좀 읽은 놈이 운이 없어 바닥을 기고 있을 뿐입니다. 주인은 감사의 표시로 쌀 한 포대와 고기 반 근을 내어주었다. 정진은 그것을 받아들고 다리 밑으로 향했다. 거지 소굴로 돌아온 정진이 쌀과 고기를 내려놓자 거지들은 환호성을 질렀다. 와, 선비 형님 최고다. 오늘 우리 포식하는 거야. 개똥이마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내 놈, 제법 쓸모가 있구나. 입만 살아서 나불대는 줄 알았더니 머리통에 든 게 폼은 아니었어. 정진은 모닥불가에 앉아 고기를 굽는 거지들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휩싸였다. 과거에 그는 백성들을 그저 다스림의 대상으로 혹은 자신의 불을 채워주는 도구로만 여겼었다. 하지만 지금 그들과 어깨를 맞대고 뒹굴며 그들이 나누어주는 온기와 정을 느끼고 있었다. 자신이 가진 지식과 학문이 자신의 출세가 아니라 힘없는 이들을 지키고 돕는 데 쓰일 때 비로소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다. 이것은 단순한 추락이 아니었다. 하늘이 오만한 그를 진정한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 내린 혹독한 수련의 시간이었다. 정진은 모닥불 불빛에 비친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때가 낀 손이었지만 붓을 잡을 때보다 더 힘이 느껴졌다. 그는 거지들을 불러 모았다. 모두들 듣거라. 우리는 비록 거지이나 짐승은 아니다. 언제까지 남이 던져주는 찌꺼기에 목숨을 걸 것이냐. 내 너희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셈을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합쳐 세상에 우리 목소리를 낼 것이다. 거지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지만 정진의 눈에서 뿜어져 나오는 확신에 찬 기운에 압도되어 하나둘 고개를 끄덕였다. 왕초 개똥이 역시 묵묵히 정진의 어깨를 툭 치며 지지의 뜻을 보였다. 정진은 그들 한가운데 서서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았다. 북극성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다. 이제 시작이다. 정진은 속으로 뇌까렸다. 이복 동생 이몽구의 가주 계승식이 열리는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정진은 그날을 심판의 날로 정했다. 그는 거지들을 규합하고 장터에서 도움을 받은 상인들의 협조를 얻어 은밀하게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몽구가 위조한 문서의 사본을 찾아내고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던 약방의 처방전을 입수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을 죽이려 했던 왈자패의 우두머리가 노름판에서 빚을 지고 쫓기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었다. 낡은 붓은 칼보다 예리했고 거지들의 정보망은 관아의 포졸보다 빨랐다. 진흙탕 속에 떨어진 옥구슬이 진흙을 털어내고 다시 영롱한 빛을 발할 준비를 마친 것이다.
정진은 품속에 숨겨둔 반쪽짜리 옥패를 만지작거렸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일한 유품. 이제 곧 이 옥패가 제 짝을 찾아 합쳐지는 날, 거짓된 모든 것들은 무너져 내릴 것이다. 이몽구의 가주자주 승계를 알리는 연회가 열린 이 판서댁의 밤은 대낮처럼 환했다. 담장 너머로는 기름진 고기, 굽는 냄새와 향긋한 술 냄새가 진동했고 기생들의 교태 섞인 웃음소리와 풍악소리가 끊이지 않고 흘러나왔다. 마당 가득 피워 올린 횃불이 어둠을 몰아내고 있었지만 그 화려한 불빛 아래 도사린 추악한 음모의 그림자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상석에 앉은 이몽구는 붉은색 관복을 차려입고 득에 양양한 표정으로 술잔을 기울였다. 평생 서자라는 꼬리표를 달고 형의 그림자에 눌려 살았던 서름이 눈 녹듯 사라지는 순간이었다. 자, 드십시다. 오늘부로 이 집안의 주인은 바로 나, 이몽구입니다. 그가 술잔을 높이 쳐들자 권세에 빌붙으려는 아첨꾼들과 부패한 관리들이 앞다투어 지당하십니다. 새 가주님의 앞날에 서광이 빛이 옵니다. 하며 낯뜨거운 찬사를 쏟아냈다. 그들의 눈은 욕망으로 번들거렸고 입가에 묻은 기름기는 탐욕의 상징처럼 번질거렸다. 그때였다. 쿵, 쿵, 쿵. 흥겨운 풍악소리 사이로 기이한 박자 소리가 끼어들었다. 처음에는 북소리인가 싶었으나 그것은 북가죽을 울리는 둔탁함이 아니라 마른 나무가 부딪히는 딱딱하고 건조한 소리였다. 쿵, 쿵, 쿵. 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가까워졌다. 연회장의 사람들이 하나둘 술잔을 멈추고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소리요? 밖이 왜 이리 소란스러운가? 몽구가 미간을 찌푸리며 하인에게 소리쳤다. 걔 아무도 없느냐? 밖에서 웬 잡상인들이 떠드는 것이냐? 당장 내쫓아라. 그러나 하인이 대답하기도 전에 육중한 솥을 대문이 화광하는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다. 그리고 연회장에 있던 모든 이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대문 밖 어둠 속에서 수백 개의 도깨비불 같은 눈동자들이 번뜩였다. 그것은 바로 한양 바닥의 거지들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평소처럼 오합지졸의 모습이 아니었다. 왕초 개똥이의 지휘 아래 마치 잘 훈련된 군대처럼 질서정연하게 대열을 갖추고 있었다. 그들의 손에는 창과 칼 대신 깨진 바가지와 몽둥이가 들려 있었고 그 바가지들을 일제히 바닥에 두드리며 기이한 행진곡을 연주하고 있었던 것이다. 쿵, 쿵, 쿵. 그 소리는 마치 부패한 양반들의 심장을 조여오는 저승사자의 발소리처럼 서늘하게 울려 퍼졌다. 그리고 그 거지들의 대열이 좌우로 갈라지며 한 사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다. 누더기를 걸치고 산발을 했으나 꼿꼿하게 편 허리와 서슬퍼런 눈빛만은 천하를 호령하는 장군의 기백을 뿜어내는 사내. 바로 이정진이었다. 네. 내 놈은 몽구의 손에서 술잔이 툭 떨어져 바닥에 깨졌다. 얼굴이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치는 몽구를 보며 정진은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내 집에서 잔치를 벌이면서 주인인 나를 초대하지 않다니. 예법에 어긋나도 한참 어긋나는구나. 아우야. 정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의 소음을 뚫고 좌중의 귓가에 또렷하게 박혔다. 좌중은 술렁거렸다. 아니, 저 거지가 아우라니. 설마 저자가 행방불명된 이 판서댁 장남이란 말인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정진의 얼굴을 뜯어보았다. 흙먼지와 피딱지에 가려졌지만 그 오똑한 콧날과 귀티, 나는 이목구비는 분명 이정진의 것이었다. 몽구는 공포를 애써 감추며 악을 썼다. 저 미친놈을 당장 끌어내라. 죽은 형님을 사칭하는 요망한 거지. 놈이다 뭣들 하느냐. 저놈을 쳐 죽여라. 사병들이 창을 겨누며 달려들려 하자 뒤에 서 있던 거지들이 일제히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앞으로 나섰다. 살기등등한 거지들의 기세에 눌려 사병들은 주춤거렸다. 정진이 손을 들어 제지하자 거지들은 다시 조용해졌다. 정진은 뚜벅뚜벅 몽구 앞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몽구의 심장이 쪼그라들었다. 사칭이라. 내 얼굴은 속일 수 있어도 하늘의 법도는 속일 수 없는 법. 내 오늘 내 놈의 추악한 죄상을 만천하에 고발하러 왔다. 정진은 품속에서 서찰 뭉치를 꺼내 바닥에 던졌다. 이것은 내 놈이 가문의 재산을 가로채기 위해 위조한 문서들이다.
내 놈의 사주를 받은 필사쟁이가 양심의 가책을 느껴 내게 넘긴 원본이지. 정진의 말에 좌중에 있던 호조 판서가 황급히 문서를 주워들었다. 이건 분명 관인이 위조된 것이로군. 웅성거림은 더욱 커졌다. 정진은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여기 아버님께 올리는 탕약에 독을 타라고 지시한 내 놈의 서신이 있다. 약방 의원이 목숨을 걸고 빼돌린 증거다. 정진이 또 다른 서찰을 흔들자 몽구의 얼굴은 흑빛으로 변했다. 거짓말이다. 저놈이 거지들과 짜고 나를 모함하는 것이다. 몽구가 발악했으나 정진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다. 아직도 부인하느냐? 여봐라. 증인을 대령하라. 정진의 호령의 거지들이 뒤로 물러나며 포승줄에 묶인 사내 하나를 끌고 나왔다. 그는 정진을 폭행하고 시궁창에 버렸던 왈자패의 우두머리였다. 그는 거지들에게 얼마나 시달렸는지 얼굴이 반쪽이 되어 있었다. 자, 말해보라. 누가 너에게 나를 죽이라고 사주했느냐? 정진의 서리빨 같은 질문에 왈자패는 몽구를 손가락질하며 덜덜 떨었다. 저기 있는 이몽구 나리께서 형님을 없애주면 큰돈을 주겠다고. 살려주십시오.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결정적인 증언이 나오자 연 회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손님들은 경악하며 몽구를 피했고 몽구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정진은 몽구의 멱살을 잡아 일으켜 세웠다. 비단 옷을 입은 몽구와 누더기를 입은 정진. 겉모습은 천양지차였으나 그 기품과 위엄은 정반대였다. 정진은 몽구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나직이 읊조렸다. 맹자께서 말씀하시길 무수오지심, 비냐, 무숑워즈신, 페이렌예라 하셨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는 사람이 아니다. 너는 형제를 해치고 아버지를 독살하려 했으니 금수만도 못한 놈이다. 네가 입은 그 비단 옷이 너를 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썩어빠진 마음이 너를 천하게 만드는 것이다. 정진의 일갈은 몽구의 폐부를 찔렀다. 몽구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다. 그때 소란을 듣고 관아의 포졸들이 들이닥쳤다. 상황을 파악한 포도대장이 몽구와 그 일당들을 포박했다. 이몽구와 공모자들을 의금부로 압송하라. 몽구가 끌려나가며 처절하게 비명을 질렀지만 누구도 그를 동정하지 않았다. 연 회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지만 정진이 서 있는 곳만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되자 정진은 천천히 뒤를 돌아 자신을 따라온 거지들을 바라보았다. 그들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지만 정의를 실현했다는 자부심에 눈빛만은 별처럼 빛나고 있었다. 정진은 그들에게 깊숙이 허리 숙여 절을 했다. 고맙네. 자네들이 없었다면 나는 억울한 원혼이 되어 구천을 떠돌았을 것이네. 자네들이야말로 진정한 나의 벗이자 은인일세. 양반이. 그것도 명문가의 장손이 거지들에게 절을 하는 초유의 사태에 남은 손님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개똥이가 쑥스러운 듯 코를 쓱 문지르며 말했다. 에헤이. 형님. 아니 대감마님. 낯간지럽게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그저 형님이 밥값하러 가신다길래 따라왔을 뿐입니다요. 거지들이 와하하 웃음을 터뜨렸다. 그 호탕한 웃음소리가 위선으로 가득 찼던 저택의 담장을 넘어 밤하늘로 퍼져나갔다. 정진은 찢어진 도포 자락을 휘날리며 밤하늘에 달을 올려다보았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가슴속에는 뜨거운 불덩이가 요동치고 있었다. 아버님. 정진은 병석에 누워 계실 아버지가 계신 안채 쪽을 바라보았다. 이제 가서 문안을 여쭈어야 했다. 그는 비틀거리는 걸음을 옮겼다. 거지 생활 동안 얻은 상처와 고통이 온몸을 짓눌렀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당당하고 힘찼다. 한때 오만하고 철없던 귀공자는 죽었다. 그리고 시궁창에서 피어난 연꽃처럼 고통 속에서 깨달음을 얻은 진정한 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주위의 하인들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달려와 정진을 부축하려 했으나 정진은 손을 들어 거절했다. 내 발로 가겠다. 내가 걸어온 길을 잊지 않기 위해서라도 나는 내 두 다리로 설 것이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던 사람들은 저절로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신분에 대한 복종이 아니라 한 인간의 숭고한 승리에 대한 경이었다. 누더기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는 소리가
마치 승전보를 알리는 깃발 소리처럼 들렸다. 심판의 날은 그렇게 끝이 났다. 악은 처단되었고 진실은 제자리를 찾았다. 하지만 정진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었다. 그는 자신이 겪은 지옥을,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며 어둠이 걷히고 여명이 밝아오는 하늘을 향해 깊은 숨을 내쉬었다. 새벽 닭이 토를 치며 어둠을 쪼아먹고 동력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할 무렵, 이정진은 마침내 아버지의 침소 문고리를 잡았다. 손끝에 닿는 문창살의 익숙한 감촉. 그러나 그 문을 여는 마음가짐은 천년의 세월을 건너온 듯 낯설고도 무거웠다. 아버님, 불효자 정진이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선 방 안에는 씁쓸한 탕약 냄새와 노인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라앉아 있었다. 병석에 누워 앙상하게 마른 아버지는 인기척에 힘겹게 눈을 떴다. 촛불에 비친 아들의 모습은 참혹했다. 비단옷 대신 피 묻은 누더기를 걸치고 얼굴은 상처투성이었으나 그 눈빛만은 예전의 흐리멍덩한 도련님의 것이 아니었다. 깊은 심연을 보고 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하면서도 단단한 바위 같은 눈빛이었다. 아버지는 떨리는 손을 허공으로 뻗었다. 정진은 털썩 무릎을 꿇고 그 메마른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대며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아버님, 제가 너무 늦었습니다. 헛된 영광에 취해 세상을 보지 못하고 교만함에 눈이 멀어 가족조차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눈가에도 물기가 맺혔다. 아버지는 쉰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아니다. 내 눈을 보니 이제야 비로소 진짜 내 아들이 되었구나. 호랑이는 벼랑 끝에서 떨어져 봐야 그 발톱이 얼마나 날카로운지 깨닫는 법. 고생했다. 정말 고생했다. 이튿날 이 판서댁은 발칵 뒤집혔다. 옥에 갇힌 임원구와 그 일당들이 끌려간 자리에 새로운 질서가 들어섰기 때문이다. 정진은 가장 먼저 목욕을 했다. 하인들이 준비한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자 굳은 살 박인 피부에서 시커먼 때 구정물이 흘러나왔다. 그것은 지난 몇 달간 그를 감싸고 있던 치욕과 고통의 허물을 벗겨내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러나 몸에 새겨진 흉터들은 지워지지 않았다. 등허리에 남은 몽둥이 자국, 발바닥에 굳은 살, 동상으로 거칠어진 손마디. 정진은 그 흉터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비단옷 속에 감추어진 훈장처럼 자신이 겪은 시련을 영원히 기억하게 해줄 징표로 여겼다. 목욕을 마친 정진이 정갈한 옥색 도포를 입고 사랑방에 앉자 집안의 하인들과 청지기들이 뜰 아래 엎드려 벌벌 떨었다. 그들은 과거 정진을 매질하고 내쫓았던 자들이었다. 죽여주시옵소서. 대감마님, 저희가 눈이 멀어 주인을 알아보지 못하고 폐륜을 저질렀나이다. 정진은 묵묵히 그들을 내려다보았다. 예전 같았으면 당장 멍석마리를 하여 반쯤 죽여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정진은 천천히 붓을 들어 먹을 갈았다. 먹향기가 방안을 은은하게 채웠다. 너희들의 죄는 크다. 주인을 능멸하고 불의에 동조하였으니 마땅히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다. 하인들의 곡소리가 높아졌다. 정진은 잠시 뜸을 들이다 말을 이었다. 허나 너희들 또한 몽구의 섯을 퍼런 위세에 눌려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음을 내 모르는 바가 아니다. 나 또한 배고픔 앞에서는 자존심을 버리고 바닥을 기었거늘 내 어찌 너희들에게만 충절을 강요하겠느냐. 정진의 말에 하인들은 고개를 들어 주인을 바라보았다. 정진의 눈에는 분노 대신 깊은 연민이 서려 있었다. 지난날에 나는 너희를 내 수족처럼 부리면서도 너희가 춥지는 않은지 배고프지는 않은지 한 번도 살피지 않았다. 너희가 나를 따르지 않고 몽구에게 붙은 것은 결국 나의 부덕 탓이다. 오늘부로 너희의 죄를 묻지 않겠다. 대신 앞으로는 내 눈치를 보지 말고 백성의 눈치를 보며 일하거라. 내 집 대문은 언제나 열어둘 것이니 억울한 자가 있으면 돌려보내지 말고 반드시 내게 고하라. 알겠느냐? 하인들은 감복하여 바닥에 머리를 뒀으며 통곡했다. 그것은 공포에 의한 복종이 아닌 덕망에 감화된 진심 어린 충성의 맹세였다.